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2년 11월 18일 북한의 중앙TV 화면에 갑자기 등장한 한 소녀의 모습을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걷는 그 아이. 카메라는 그 아이를 정면에서, 옆에서, 뒤에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마치 이 아이를 잘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은 북한이 대륙 간탄 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한 날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자체도 큰 뉴스였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녀의 존재였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 아이를 존경하는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북한에서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에게만 쓰이던 호칭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 호칭이 한 소녀에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니구나. 이건 계획된 무언가다. 북한은 절대 우연히 움직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김씨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정은은 자신의 어린 딸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전략 무기 발사 현장에서요. 그 장면을 본 전문가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후계 구도가 시작됐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잖아. 너무 이르지 않나? 그냥 아빠랑 함께 나온 거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주애는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군 행사에, 기념 촬영에, 공식 석상에, 그리고 매번 그 아이가 서 있는 위치는 특별했습니다. 김정은 바로 옆. 때로는 군 고위 간부들보다 더 앞쪽. 사진의 정중앙. 여러분, 북한에서 위치는 권력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김주애는 항상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탈북민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장면이 얼마나 이례적인가요? 한 분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가족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본인도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까지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에서 어린 딸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여준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후계자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체제는 계속된다. 김씨 일가의 통치는 사대로 이어진다. 이 아이가 다음 지도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김정은은 아직 40대 초반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다는 소문은 있지만 당장 권력을 넘길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이렇게 서둘러 딸을 노출시키는 걸까요? 혹시 북한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불안 요소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그날의 장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북한 권력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후계 구도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장면을요. 그 시작은 바로 그날 2022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타난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 저는 자꾸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지금일까? 김정은이 김주애를 공개한 시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2022년 말, 그 시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국제 정세를 봐야 합니다. 2022년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거의 3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경제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내부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 김정은은
군사력 과시에 집중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북한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정점이 바로 11월 18일의 화성 17형 발사였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 북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북한은 군사력을 강조합니다. 주민들에게 우리는 강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딸을 공개한 겁니다. 군사력과 후계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이 힘들어할 때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불안정입니다. 이 체제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퍼지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강하다 군사력, 우리는 계속된다 후계. 김주애의 등장은 바로 그 계속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딸일까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여성이 최고 권력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는 아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3자녀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보죠. 그중 김주애는 둘째로 추정됩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가 김주애, 셋째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둘째 딸을 공개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 아들이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성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 권력 승계에서 적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김주애가 실제로 가장 총명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후계자가 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겁니다. 세 번째, 이건 오히려 시간을 버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김주애를 일단 공개해놓고 장기적으로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 결정하는 거죠. 한 탈북민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 후계자 결정은 단순히 혈통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혈통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충성심과 능력입니다. 김정일도 원래 김정남이 후계자였지만 결국 김정은이 선택됐잖아요. 그건 김정은이 더 체제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김정은도 원래 삼남이었습니다. 장남 김정남은 일본 미립국 사건으로 탈락했고 차남 김정철은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선택된 건 그가 가장 김정일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체제 유지에 적합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김주애는 어떨까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미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따릅니다. 존경하는이라는 호칭, 중요한 자리에서의 위치, 군 간부들과의 동석, 이 모든 것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이 아이는 다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그 신호를 읽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압니다. 저 아이가 다음 지도자구나. 여러분, 북한에서 권력 승계는 길게는 10년 이상 준비됩니다. 김정일은 1974년에 후계자로 내정된 후 1994년에야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무려 2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거죠. 김정은은 조금 달랐습니다. 2009년에 후계자로 지목된 후 2011년에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해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김주애는? 만약 김정은이 건강하게 오래 권력을 유지한다면 김주애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계자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10년, 15년 혹은 그 이상.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2022년 11월 18일부터요.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였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체제 안정이 필요했고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애의 등장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된다. 4대 세습은 이미 결정됐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김주애의 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후계 작업임을 보여주는 신호들을요. 그 신호들은 사진 속에, 위치에, 호칭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이해하려면 사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공개되는 모든 사진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 누구 옆에 있는지, 누가 가장 앞에 나와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등장한 사진들을 보면 그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 번째 신호 위치, 2022년 11월 18일 첫 등장 사진을 보면 김주애는 김정은의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손을 꼭 잡고요. 북한에서 김정은의 옆자리는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 자리는 보통 리설주 아니면 최고 위급 간부들에게만 허락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후 여러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 김주애는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 어린 딸을 데려와 합참의장 옆자리에 앉힌 겁니다. 말이 되나요? 북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2023년 3월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 시찰, 2023년 11월 정찰 위성 발사 현장, 2024년 1월 국방과학원 방문. 매번 김주애는 김정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군사 행사에서요.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 군은 권력의 핵심입니다. 군의 지지 없이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자신의 딸을 계속해서 군 행사에 데려간다는 건 군에게 이 아이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미래의 최고 지도자다. 너희는 이 아이를 따라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에서 후계자는 반드시 군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김정일도 김정은도 권력을 승계하기 전에 먼저 군부와의 관계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주애도 같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호칭. 처음 김주애가 공개됐을 때 북한 매체는 그를 존경하는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는 절대 권력자에게만 붙습니다. 김일성 위대한 수령님, 김정일 위대한領導자님, 김정은 존경하는 최고領導자 동지. 이 세 사람 외에는 이런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주애에게 존경하는이 붙었습니다. 초기에는 존경하는 딸이었다가 점점 경애하는 딸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경애하는 주애로 호칭이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탈북민 분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호칭은 곧 권력입니다. 존경하는에서 경애하는으로 바뀐 건 더 친근하면서도 높은 지위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름을 직접 호칭하는 건 그 사람이 독립적인 정치적 실체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김정은의 딸이 아니라 김주애라는 개인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김정은도 후계자로 준비되던 시절 처음엔 김정일 동지의 아들로 불리다가 점점 김정은 동지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김주애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사진 속 표정과 자세. 여러분, 김주애의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표정과 자세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어린아이다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조금은 어색하게 카메라를 보던 모습.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당당해졌고 더 의식적이 됐습니다. 2023년 말부터는 김정은과 나란히 서서 군 간부들에게 박수를 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공식 석상에 자주 나온다는 건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언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 거죠.
미래의 지도자로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김주애는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이 모두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함께하는 사람들. 김주애가 누구와 함께 사진에 찍히는지도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였습니다. 가족 단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점차 달라졌습니다. 군 간부들, 당 고위층, 과학자들과 함께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만남에도 동석했고 중요한 군사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주애는 이제 단순히 김정은의 딸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적 인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 속에서 미래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 미디어 노출의 빈도. 2022년 11월 첫 등장 이후 김주애의 미디어 노출 빈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2022년 2회, 2023년 17회, 2024년 23회,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은 점점 더 공식적이고 더 정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딸의 이미지였다면 최근에는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김주애를 차기 지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매체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속 높은 호칭을 사용하고 계속 중요한 자리에 세우면 그게 자연스럽게 각인되거든요. 이제 북한 사람들은 김주애를 보면 우리 미래 지도자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호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김주애는 이미 후계자입니다.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위치, 호칭의 변화, 표정의 성숙함, 함께하는 사람들, 노출의 빈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아이가 다음 지도자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북한은 지금 세계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사진으로, 위치로, 호칭으로. 4대 세습은 이미 진행 중이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 북한의 권력 승계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김주애의 현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김정일은 어떻게 후계자가 됐을까요? 김정은은 또 어떻게 권력을 이어받았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김주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전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김정일의 경우를 봅시다. 김정일은 1942년생으로 김일성의 장남입니다. 그가 후계자로 공식 지목된 건 1974년 32세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훨씬 일찍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초반에는 이미 선전선동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선출됩니다.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일 동지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둘째, 미디어 노출이 늘어났습니다. 김일성과 함께하는 모습이 신문, TV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셋째, 군부와의 관계가 강화됐습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에 들어가고 군사 시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김일성 바로 옆 혹은 바로 뒤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지금 김주애에게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32세의 후계자로 지목됐지만 실제로 최고 권력자가 된 건 1994년 52세 때였습니다. 무려 2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 20년 동안 김정일은 무엇을 했을까요?
권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을 장악하고 군을 장악하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확보했습니다.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부자 세습 체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김정일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권력 승계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경우를 봅시다. 김정은은 1984년생으로 김정일의 삼남입니다. 그가 후계자로 준비되기 시작한 건 2009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경우는 김정일과 달랐습니다. 준비 기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후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고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겨우 2년여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짧았을까요? 김정일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김정일은 서둘러 후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은 김정일 때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 김정은은 갑자기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북한 매체는 그를 젊은 대장 동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김정은은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시찰하고 주요 행사에 동석하며 권력 승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김정은은 즉시 최고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그때 김정은의 나이는 겨우 27세였습니다. 여러분, 27세의 젊은이가 갑자기 한 나라의 독재자가 된 겁니다. 그것도 핵무기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군부가 그를 따를까?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김정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정은은 즉위 초기부터 강력한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고 군 고위층을 계속 교체했습니다. 동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백두혈통이라는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김일성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주장했습니다. 한 탈북 고위 간부 출신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내부적으로는 많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너무 젊고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든 자신에게 도전하면 가차없이 제거했고 동시에 혈통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순응하게 됐죠. 김정은의 권력 장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주애의 경우는 어떨까요? 김주애는 2013년생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첫 공개 당시 약 9세였고 지금은 11-12세 정도일 겁니다. 만약 김정은이 앞으로 20-30년 더 권력을 유지한다면 김주애는 30대 초반의 권력을 승계받게 됩니다. 이건 김정일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는 거죠. 하지만 만약 김정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김주애는 김정은처럼 짧은 준비 기간으로 권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벌어지는 일은 명확합니다. 김주애는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김정일, 김정은 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호칭의 변화, 미디어 노출, 군부와의 관계, 공식 석상에서의 위치, 모든 것이 과거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들은 같은 방식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서 김주애로 3번의 승계를 거치며 북한은 하나의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혈통 충성 공포시간 권력 승계.
김주애는 지금 그 공식의 네 번째 실험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징후로 봤을 때 그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면 김주애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북한은 4대 세습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가족 승계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생존 전략입니다. 세습에는 위험도 있지만 이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먼저 위험 요소를 봅시다. 첫 번째 위협 권력 공백. 독재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도자가 바뀔 때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을 확고히 하기 전까지 내부 분열과 쿠데타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 국가들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련의 붕괴,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처형, 리비아의 카다피 몰락, 모두 권력 전환기의 불안정이 원인이었습니다. 북한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세습을 통해서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 혹은 딸에게 권력을 넘기면 전환 과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에게 이전되는 거죠. 한 정치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습은 권력 승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누가 다음 지도자인지 명확하니까 권력 다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혈통이라는 정당성이 있으니 도전하기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에서 김씨 혈통은 신성한 것입니다.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며 마치 왕족처럼 신격화합니다. 그 혈통에 도전하는 건 곧 체제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습은 권력을 안정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위협 외부의 기대. 만약 김정은이 세습 없이 다른 방식으로 후계자를 정한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북한이 변하고 있다. 개혁의 신호다. 이제 개방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게 이런 기대는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개혁과 개방은 곧 체제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습을 선택하는 겁니다. 4대 세습을 선포함으로써 북한은 세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체제는 계속된다. 이건 외부의 압력에 대한 방어 전략입니다. 세 번째 위협 내부의 불만. 북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어떡하지? 혹시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은 체제의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세습은 이 불안을 줄입니다. 김정은 다음에도 김씨 일가가 통치한다.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된다. 탈북민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는 보통 더 나쁜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습은 그런 안정감을 줍니다. 역설적이지만 세습이 주민들에게는 안정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득을 봅시다. 첫 번째 이득, 정당성 확보.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통치는 혁명 전통으로 정당화됩니다. 김일성이 일제와 싸워 나라를 세웠고 김정일이 그 유산을 이어받았고 김정은이 다시 계승했다는 논리죠. 그렇다면 김주애는? 김주애가 권력을 이어받으면 이 혁명 전통이 4대까지 이어집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건 체제의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체제는 영원하다. 세대를 넘어 계속된다. 이런 메시지는 내부적으로는 충성심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체제의 견고함을 과시합니다. 두 번째 이득, 엘리트 통제.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 당 간부, 군 장성, 보위부 인사는 항상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만약 세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후계자가 정해진다면 이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습은
그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후계자는 김씨 일가에서만 나온다. 너희는 아무리 충성해도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한 선을 그으면 엘리트들은 최고 권력을 노리는 대신 차선책인 2인자 자리를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세습은 엘리트들의 야심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최고 권력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면 그들은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씨 일가에 더욱 충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득 장기 계획 가능. 세습이 확정되면 정권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우리 체제는 유지된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핵 개발, 경제 계획, 군사 전략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력 승계가 불확실하면 모든 계획이 단기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김주애의 후계 준비는 북한에게 시간을 줍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득, 핵무기와의 연결.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를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는 절대로 잘못된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습이 필요합니다. 김씨 혈통만이 핵무기를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김주애가 어린 나이부터 군사 행사에 참석하고 미사일 발사 현장에 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미래의 핵 보유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봅시다. 북한이 4대 세습을 선택한 건 위협을 피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협 권력 공백, 외부 기대, 내부 불만, 이득 정당성, 엘리트 통제, 장기 계획, 핵 승계. 이 방정식에서 세습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적어도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는요. 물론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일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주민의 행복보다 체제의 생존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 생존 전략의 핵심이 바로 세습입니다. 김주애는 그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 아이가 자리를 잡으면 북한의 세습 체제는 완성됩니다. 4대, 5대, 어쩌면 그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속적인 왕조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김주애의 첫 등장에서부터 그 의미와 신호들, 과거 사례와의 비교, 그리고 체제 안정의 논리까지. 이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명확합니다. 김주애의 후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가능성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모든 증거가 이를 가리킵니다. 위치, 호칭, 노출 빈도, 함께하는 사람들, 참석하는 행사의 성격, 하나하나가 과거 김정일과 김정은이 겪었던 과정과 일치합니다. 북한은 같은 각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본은 성공적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승계 성공,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승계 성공. 그렇다면 세 번째도 북한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애를 이렇게 일찍,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습 체제의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권력 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주애는 그 확신의 산물입니다. 맞습니다. 김주애는 실험이 아닙니다. 입증된 방법론의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첫째, 김주애의 노출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1-2달에 한 번 정도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더 자주, 더 다양한 상황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당 회의에 참석하고 외국 인사를 접견하고 주민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호칭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경애하는 주애이지만 언젠가는 존경하는 주의 동지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친애하는 영도자,
동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칭의 변화는 권력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셋째, 김주애는 정치적 역할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점차 명목상의 직책을 갖게 될 겁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혹은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도 20대 중반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김주애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교육과 훈련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도자 교육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치, 군사, 경제, 외교, 이데올로기, 모든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김주애는 지금 특별 교육을 받고 있을 겁니다. 엘리트 교사들, 맞춤형 커리큘럼, 실전 경험, 그리고 그 교육의 일환이 바로 공식 석상에서의 노출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행동하는 법, 권위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다섯째, 군부와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군은 권력의 핵심입니다. 김주애는 앞으로 더 많은 군사 행사에 참석하고 군 간부들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어쩌면 10대 중반이 되면 명목상의 군 계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도 젊은 나이에 대장 계급을 받았으니까요. 여섯째, 대중적 이미지가 구축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주애는 점점 더 친숙한 존재가 될 겁니다. 노래, 시, 그림, 영화에서 그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학교에서는 김주애에 대해 배우게 될 겁니다. 마치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격화됐듯이 김주애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겁니다. 탈북민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배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거기에 김주애가 추가될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어머니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동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북한에서는 한 소녀가 지도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니까요. 어떤 면에서 김주애는 희생양입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인생이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 김주애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천만 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을요.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아이의 미래가 곧 북한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4대 세습이 진행되는 북한, 그곳의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습은 체제를 안정시키지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습 체제는 변화를 막습니다. 혁신을 가로막고 개혁을 지연시킵니다. 북한이 김씨 일가의 통치를 영속화하는 동안 주민들은 같은 고난을 반복할 겁니다. 식량 부족, 자유의 억압, 인권 침해, 이 모든 것이 계속될 겁니다. 세습은 정권에는 이득이지만 주민에게는 불행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주민의 행복이 아니라 권력의 유지이니까요. 그리고 김주애는 그 권력의 상징이 됩니다. 미래의 어느 날, 어쩌면 10년 후, 어쩌면 20년 후, 우리는 김주애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순간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날 세계는 다시 한번 놀랄 것입니다. 4대 세습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준비했으니까요. 김주애의 후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한 왕조가 4대로 이어지는 과정을요. 21세기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세습 독재가 계속되는 나라. 그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의 미래를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김주애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정하거나 희망적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4대 세습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주애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김주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소녀가 성장하고 권력을 배우고 결국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체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의 운명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김주애의 후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